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래간만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대협 증언록으로 본 위안부의 경로입니다. 제가 전에 재판 기록으로 본 조선 내 작부 창기의 경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대협이 주관해서 발간한 위안부의 증언록을 통해서 본 위안부의 경로,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가 되는 경로에 관한 통설은 정대협 등이 발간한 원 위안부의 증언록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위안부 연구자인 전서울대 정진성 교수라든가 또 강정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의 경로를 집계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강정숙 씨의 집계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록을 분석한 결과 위안부가 되는 경로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취업사기, 또 하나가 협박, 폭력, 납치, 이른바 강제 연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가 있고요. 또 유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로가 있고요. 이 강정숙 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8명의 위안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업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83건이고요. 52.6%. 그 다음이 협박, 폭력, 납치인데 36건 해서 한 23%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중이 작아요. 인신매매가 한 10% 좀 넘고, 유괴는 아주 적게 나타납니다. 좋은 취직처가 있다든가 하는 말로 여성들을 꿰어서 데려가는 것이 유괴인데, 그 경우는 아마 대개 취업 사기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뭔가 이 취업 사기와 유괴 간에 좀 범주가 완전히 구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어쨌든 기존 통설에 의하면은 취업 사기가 한 절반이고, 그 다음에 강제 폭력이 그 다음으로서 한 4분의 1 가까이 된다 하는 게 위안부 증언록에서 나타난 위안부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설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를 통해서 위안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앞서 본 위안부의 경로로 취업 사기라든가 협박, 폭력, 납치, 그 다음에 인신매매, 유괴, 이런 것들이 위안부의 경로로서 항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범죄죠. 사기도 범죄고 인신매매도 범죄고 유괴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폭력, 납치는 당연히 범죄고요. 이런 항목 설정 자체는 위안부란 것은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도적인 범죄와 프레임을 담고 있다, 우선은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로 항목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유괴, 폭력, 납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범죄여야 되는데 사실상 겹칩니다. 여러분들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집합을 배웠잖아요. 인신매매라고 하는 카테고리, 범주가 있어요. 취업사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유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에 완전히 포함이 되고, 말하자면 부분집합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두 개는 그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 즉 교집합이 있어요. 바로 B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유괴, 폭력납치 등이 상당히 겹친다 하는 겁니다. 먼저 A 부분을 좀 볼까요? A는 인신매매이되 취업사기는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걸까요? 부모가 딸을 파는데 위안부로 가는 거를 알고 파는 겁니다. 그럼 사기는 아니잖아요. 위안부로 가는 거를 알고서 딸을 넘겨준 거니까 사기는 아닌 겁니다. 요 A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B는 뭘까요? 인신매매인데 동시에 취업사기인 거. 위안부로 가는 줄 모르면서 돈을 받고 딸을 넘겨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지난번에 하윤명 사건을 봤는데, 물론 하윤명 사건에서는 약간의 돈, 정말 일반적인 작부 창기가 받는 전차금 규모가 아니라 그냥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을 넘겨줬어요. 바로 하윤명 사건과 같은 경우가 이 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속아서 돈을 받고 딸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에요. C는 뭘까요? 취업사기이되 인신매매는 아니고 유괴도 아닌 경우. 유괴라는 게 속여서 꼬여서 데려가는 겁니다. 어떤 여성에게 일 편하게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데려가는 거죠. 이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인 겁니다. 여성 본인만 속여서 데려가는 거, 이게 유괴고, 그렇다면 C는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딸을 취직처로 데려가는데, 인신매매식으로 수양료로 데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취직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돈도 상당히 적게 주겠죠. 이 그림에서는 폭력 납치가 따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유괴해서 데려갔는데 일본으로 간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기차를 타고 계속 갑니다.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이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해서 여성을 감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괴가 곧 폭력과 납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위안부의 경로로서 제시된 항목들은 서로 겹쳐요. 해당 위안부 여성은 이 중에서 자신에게 인상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폭력을 크게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가 폭력, 납치에 의해서 위안부가 됐다고 증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팔렸지만 취업사기 당한 부분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통설의 위안부 경로는 사실 정확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제말 재판 기록으로 본 조선 내 작부 창기가 되는 경로,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경로를 위안부의 경로로서 그대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권자에 의한 위안부 계약이든 여성 자신의 위안부 계약이든 당사자 혹은 친권자의 동의로 위안부가 되는 것, 그걸 위안부 계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모집업자가 부모를 유혹해서 그 딸을 수양녀로서 넘겨받는, 그래서 사실상 그 딸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친권의 위임 양도, 이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안부 계약과 친권의 위임 양도 간의 차이는, 위안부 계약은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위안부로서 보내고 그 다음엔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친권을 위임하고 양도하는 거는 딸을 아예 수양녀라든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전 부모가 사실상 관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양자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 두 가지는 다 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집업자의 여성 유괴가 있습니다. 모집업자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해서 그를 솔깃해하는 여성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폭력을 써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업자의 납치 폭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원의 납치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묶어서 강제 연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괴와 강제 연행은 당시로도 불법이에요. 관원이라고 해서 사냥하듯이 마구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계약, 친권의 위임 양도, 유괴, 강제 연행 네 범주로 위안부의 경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대협이 위안부 증언록을 냈는데요. 2000년대 초까지 6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 5권에 해당되는 책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고, 이렇게 5권의 책을 입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위안부 증언록에 실린 위안부의 증언을 토대로 위안부의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정대협의 증언록 5권을 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69명의 결과가 실려 있어요. 이 중에서 위안부 계약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걸로 파악되는 경우가 69명 중에 15명이었어요. 한 20% 좀 넘고, 부모가 딸을 남에게 수양료로 주는 식으로 친권을 넘긴 경우가 한 8명 정도, 10% 좀 넘는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유괴가 20명에서 한 30% 가까이 되고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강제 연행입니다. 69명 중에 26명이 폭력이라든가 납치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걸로 증언을 했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돼요. 이 결과를 보면 위안부 운동을 하는 정대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이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위안부가 가장 다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이 유괴로 위안부가 된 케이스예요. 유괴와 강제 연행을 합치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정말 범죄에 의해서 위안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례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위안부가 되는 실제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용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뒤에 숫자 표시는 일본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김복동이라는 사람, 유명한 위안부죠. 이 사람은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용료는 가난한 집 출신인데 아버지가 돈을 받고 요리옥에 양녀로 보냈어요. 1년 계약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매달 당초에 받은 돈을 이렇게 까나간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채무가 다 청산이 되는 계약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년쯤 됐던 1942년에 이 요리역의 주인이 일본에서 그 돈 많이 버는 좋은 곳이 있는데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본인은 잘 먹고 잘 입고 돈 벌자 이런 생각에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록을 보면 위안부로 떠나던 날 남산 아래 명동의 청요리집에 집합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는 동네 친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고요.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버마의 랭군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위안부 문옥주 씨가 갔던 1942년에 버마행 위안단이 되겠습니다. 이 위안부 증언록에는 요리역 주인이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증언록에는 이 남산 아래 명동의 청요리집에 갈 때 부모와 함께 갔다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딸이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 부모에게 상당한 전차금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동네 친구들까지 꾀해서 같이 데려갔다고 하는 거고요. 박순애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라서 도망을 갔고 그랬다가 18살 때 어떤 다른 사람의 후처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고 이 남편이 20살 때 자신을 소개소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이 소개소에서 자신은 병원 근무에 위문단 모집 소문을 듣고 응모를 해서 필리핀의 라바울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위문단의 모집에 응모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뭔가 취업 사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박순애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는 남편이 소개소에 팔아 넘긴 거예요. 소개소에 이 박순애에 대한 처분권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권자의 동의에 의한 위안부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복동이라는 사람은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어떤 국민복을 입은 일본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고 일본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한동안 옥신각신 실랑이가 있었고 그랬다가 자신을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부산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대만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중국의 저 남부 광둥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동네 구장이 이 엄마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 같고 엄마는 어쨌든 딸에 대해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위안부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정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14살이던 1942년에 어떤 남자가 어머니에게 딸을 공장에 보내라고 권유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떠나게 됐는데 자신이 떠날 때 어머니가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는 듯 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이 경우도 어머니가 딸을 남에게 넘겨주면서 도장을 찍어서 동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옥주라는 사람은 일본인 군인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천에서 좋은 돈벌이가 있다고 소개를 했고 거기 동의를 해서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을 요구해서 자신이 고향에 가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왔고 전차금으로 24원을 받았는데 20원을 엄마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전차금이 과연 24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금액인데 적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차금을 받고 호적등본을 넘겨줬다는 점에서 위안부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점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일본 비단 공장에 일이라고 권유를 했고 아버지가 막 가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해성이라고 하는 곳에 업소에 도착한 후에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해당 경찰서에서 창기업 허가가 났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창기로 영업을 하게 됐을 때 부모의 승낙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귀환 후에 부모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못하러 거기를 갔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위안부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건들은 계약서에 부모가 날인하고 또 호적등본을 넘겨주는 식으로 해서 그 위안부로서의 일에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흔히 수양녀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학순입니다. 제1호 위안부 커밍아웃 한 사람이죠. 이 김학순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가 재혼 후에 이 의붓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상당한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기생을 양성하는 집에 수양딸로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평양권번, 권번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조합인데요. 그 기생조합에 기생양성소가 있었어요. 평양권번을 마쳤으나 나이가 어려서 평양에서는 취업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아버지가 41년도에 자신을 중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 엄마의 승낙을 받았다, 엄마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를 갔다가 만주에서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서 북경까지 갔는데 북경 부근에서 군인들에게 자신이 납치됐고 양아버지는 자신을 뺏기고 돈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별로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서 그 딸을 빼앗아서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안소로 데려가고, 이 진술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몇 년 계약으로 수양딸로 보냈고 또 엄마도 동의를 해서 이 양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결국 위안부로 만든 겁니다. 김창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붓 아버지가 삼원을 받고 유모로 이동 창극단의 기생에게 자신을 팔았고 그 기생이 또 위안부 모집 다니는 포주에게 자신을 팔았다, 그래서 위안부가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간에 어쨌든 딸의 친권을 완전히 넘겼고 그 친권을 갖게 된 기생이 위안부 모집책에게 그 친권을 또다시 넘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옥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딸을 거둬주는 대가로 친권을 위임 내지 양도한 것이고 그렇게 양도받은 사람이 이 이옥선을 위안부로 만들어버린 케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괴의 케이스인데요. 유명한 위안부죠. 이용수 씨요. 친구 엄마가 친구와 함께 좋은 곳에 일하러 가라고 제안을 했고 며칠 후에 친구가 새벽에 집에 찾아와서 똑똑 창문을 두드려 가지고 자신이 몰래 집을 가출했다고 하는 거죠. 가서 일본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원피스와 빨간 구두를 받고 너무 좋아서 그를 따라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평안북도 안주로 갔는데 안주에서 아마 어디로 갈까 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련까지 갔고 그 대련에서 배를 타고 대만으로 갔다. 어쨌든 이용수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이용수라는 소녀를 친구 엄마든 아니면 이 일본 남자든 이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물품으로 현혹을 한 거죠. 그래서 데려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유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황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에서 산나물을 캐고 있는데 트럭 타고 온 사람 둘이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준다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역시 부모의 동의고 뭐 이런 거 없이 남의 딸을 데려간 거니까 유괴가 되겠습니다. 김끝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일본인이 좋은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그를 따라가게 됐고 그런데 가기 전에 돈 받아서 옷 한 벌 해입고 갔던 거가 기억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케이스들은 강제연행 케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강제연행에 관한 진술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기 어려운데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입니다. 강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곳에 후지코시라고 하는 회사에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정신대로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를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군인들한테 잡혔고 군인들이 자신을 강간한 다음에 부대 뒤에 천막집으로 끌고 가서 위안부 생활을 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일본 내에 있는 군인이 여성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위안부로 만들고 또 그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나 하는 좀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이 강제연행론자들은 정신대로 간 여성들 중에도 위안부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다 이 얘기를 하지만 이용훈 교수라든가 안병직 교수는 정신대로서 위안부가 된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증언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진경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와 목화밭에서 일하는데 헌병 4명이 자신들을 갑자기 끌고 갔다. 엄마는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막았겠죠. 근데 그 엄마를 밀쳐내고 자신을 데려갔다. 마산으로 갔더니 마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대만에 있는 해군 위안소로 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경팽의 증언록을 보면 마산에서 원피스를 입고 이발소에서 머리도 깎았고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전형적으로 민간업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헌병들은 이 민간업자들의 무슨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진경팽의 경우는 이 진술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맞질 않아요. 여복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이에요.
39년도 17살 때 집에 일본 군경이 들이닥쳐서 트럭에 자신을 태웠다. 당시 순사와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져서 여자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아버지와 여동생이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신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나주와 영산포에서도 길 가는 처녀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실었다. 그리고는 이 여성들을 모아서는 기차 화물칸에 태웠고 북중국의 천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다 이 과정을 주도를 했고 점령지에 비계된 중국인 집에 자신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집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또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여자들을 다짜고짜 차에 태워서 납치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역시 신빙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여복실에 관한 경우에서도 업주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 일본 군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여복실이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면 업주는 어떻게 되느냐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 없이 일본 군인이 여성을 납치하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문래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이던 1942년에 순사가 일본 방직 공장에 가라고 협박을 했고 집에서 자신을 끌고 갔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다. 그리고는 이 순사가 자신을 어떤 여자에게 넘겼고 상해를 거쳐서 남경으로 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순사가 위안소 포주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글쎄요, 개별 경찰이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정책으로 이 순사가 무슨 위안소 포주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김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경이 딸을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폭행했고 물고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왜 천을 씌우고 그 물 붓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물고문까지 했고 또 당시 자기 집만이 아니라 일본 군인들, 순경들이 처녀들이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했다 하는 거고 아버지는 며칠 후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뭐 달리 이거를 아니라고 명백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제치하지만은 순경이 딸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그에 저항하는 아버지를 물고문하고 폭행하다가 결국 죽게 만든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노청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밭에서 일하는데 누런 군복 입은 헌병 너댓 명이 와서 다짜고짜 자신을 끌고 갔다. 만주 아사히 쇼쿠도라고 하는 식당에 자신을 배치했고 식당에서 술시중, 청소, 빨래, 위문단 이런 공연을 했다. 그럼 역시 이 헌병들은 식당 업주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청자는 그 다음에 강제 연행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는데요. 단골 군인에게 호소를 해서 도망을 쳤다. 그런데 도망칠 때 뭐가 문제냐? 식당 주인 몰래 가야 한다는 거죠. 알았다가는 책임진 거 돈 있잖아. 돈도 갚아줘야지. 몰래 그냥 나왔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빚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빚은 뭔가요? 식당에 가면서 일을 하면서 생긴 빚일까요? 애초에 빚을 지고 간 거죠. 전차금을 받고 간 겁니다. 근데도 중간에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뭐가 헌병 너댓 명이 와서 다짜고짜 끌고 갔다는 겁니까? 이 경우는 이 전차금 증언과 헌병이 강제 연행했다는 것이 완전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안부의 증언록을 살펴보면은 부모나 본인 의사로 위안부 계약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됩니다. 위안부가 이 정대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정대협 증언록 상에서는 강제 연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괴고 위안부 계약, 그 다음에 친권 위임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강제 연행 증언은 자체 모순이 있어요. 헌병들이 끌고 갔다고 해놓고 빚을 졌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거짓말로 판명된 요시다 세이지식의 노예 사냥 뭐 그렇게 끌려갔다고 증언을 했는데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증언록이 93년부터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뒤쪽에 나온 증언록일수록 강제 연행의 비율이 높습니다. 93년에 나온 1권에서는 19명 중에 강제 연행 케이스는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나온 제6권에서는 11명 중에서 6명이 강제 연행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강제 연행설은 90년대를 지나면서 확립이 됐는데 이것은 위안부 증언이 위안부 운동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걸 보여줍니다.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록을 살펴봐도 결국 자발적인 동의, 계약, 혹은 친권 양도, 혹은 유괴, 이 세 가지가 위안부의 3대 경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